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의 이민규 사무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1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교육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그 재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20년도 풍수 인명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본 후에 현재 이제 지역자율방재단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현황 분석을 토대로 21년에는 어떤 그런 활성화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이해입니다. 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저희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이제 국토를 보존하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인간이 재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변천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세에는 재난은 신의 행위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라든지 로마 대화재, 그리고 흑사병, 창궐 등 재난은 신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만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중세부터 국가는 최소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대화제 당시에 소방을 구성했고 그 소방수들이 로마 대화제 현장에서 불을 끄는 노력들을 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은 강도 8.5에서 9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도시의 85%를 붕괴시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 사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당시 리스본 인구가 20만 명 정도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그 피해가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는 재난을 신의 심판으로 해석하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 인간 중심의 재난관리 개념을 탄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의 원인이 되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기에는 국가구호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803년 포츠머스 뉴햄프셔 대화재 때는 미국 최초로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그 지방정부의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27년 미시시피강의 하류가 범람했을 당시에도 이 사건을 계기로 1905년에 공식 구호 기간으로 지정돼 있던 적십자사가 구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복구와 그리고 피해자 구호에 대한 국가 책임에 집중이 되기 시작했고 자연 현상과 시설 안전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재난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과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사회 전반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또 이제 보험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방재단과 가장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부터 조금씩 시민이 참여하는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라고 시민이 조금씩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전체 이제 구조된 사람이 한 35,0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80% 정도가 내 이웃 주민이나 아니면 친지로부터 이제 구조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통해서 그 재난을 대응하는 그런 체계가 근대부터 조금씩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신종 복합 재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는 쓰나미로 인한 그런 자연현상이 유발한 사회 재난이었고 태국 대홍수 같은 경우는 이게 대홍수로 인해서 반도체 공장이 침수를 당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아시아 컴퓨터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재난이 재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그리고 현재 일상생활에도 많이 만연해 있는 코로나19 등 신종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사회재난 구분이 어려운 복합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또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재해, 그런 국지적 호우라든지 이런 현대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민간 방제 기능 강화를 통한 초기 대응 역량 제고입니다. 현대 그 재난의 특징을 봤을 때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복합 재난도 그렇고 기후 변화도 그렇고요. 예측할 수 있는 재난 같은 경우는 미리 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를 경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 재난의 그런 특징을 봤을 때에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방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 마을이나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방제 기능이 강화가 돼야지 초기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20년 풍수의 인명피해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농경지에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 이제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물을 빼기 위해서 저희 흔히 이제 물골을 틀어간다라고 하는데 물골을 트기 위해 이제 배수로 작업을 하던 도중 한 분이 이제 휩쓸리기 시작했고 그 휩쓸리는 과정에서 다른 분과 이제 엉켜서 두 명이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분이 또 두 분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행동을 하다가 같이 휩쓸리면서 세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한 분이 이제 사전 대피를 했었거든요. 이웃 주민 집으로 이제 안전가옥으로 사전 대피를 했었다가 집으로 뭔가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잠시 집에를 들렸는데 옆에 있던 곳이 이제 무너지면서 같이 주택과 함께 휩쓸려 가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았을 때 고민해 볼 것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뭔가 이제 재난, 그러니까 그런 집중호우에 대한 위험성이나 무서움을 알고 있었더라면 집에 있었을 텐데 또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대피를 했는데 조금만 더 경각심이 있었더라면 이웃 집에서 있었을 것이고 또 이웃 주민이 혹시나 좀 더 설득을 해서 집에 있게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지역 자율 방재단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개인이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재단원으로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재단원 활동하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했다라면은 분명히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방재에 대한 그런 기능이 강화가 되고 또 역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그런 재난 상황에서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주변에 지역 자율 방재 단원 분께서 계셨다라고 하면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충분히 설득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이 사고를 당하신 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친밀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결국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입니다. 그런 지역 주민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자율 방재단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그런 지역 안에서 또 마을 단위에서의 방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지역 자율 방재단 현안 분석입니다. 방재단은 20년에 56,959명으로 19년 대비 1,255명 감소했습니다. 13년 이후 5만 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네, 편차는 지역별 단원수 편차가 굉장히 크고 또 단원수가 100명 미만인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단원수 평균 25.8명으로 농촌, 산간 등 비도시 지역이 많은 지역이 이제 도시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면적 1제곱킬로미터당 단원수 평균은 0.36명이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밀집된 도시 지역이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한 명이 한 3제곱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 많은 범위를
뭔가 총괄하고 그리고 그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구성 단위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현재 방재단을 시군구 단위로 조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읍면동 단위로도 조직할 수 있게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재단들은 대부분 이제 시군구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읍면동 단위로는 봤을 때 20년 10월 기준으로 1184개 정도 읍면동에서 방재단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단원 관리 부분에서는 단원의 연령, 지역, 활동 이력 등 그리고 가용 장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힘들고 또 적절한 장소에서의 방제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방재단 운영입니다. 특성이 유사한 지역 간에도 활동 실적 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런 두 개의 예시가 있는데요. 요 예시의 그 두 개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같은 시에 인접해 있는 두 개의 구입니다. 앞에 사례를 보셨을 때는 방재 단원이 180명임에도 불구하고 활동 연인원이 60명밖에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상반되게 옆에 구 같은 경우는 방재 단원이 오히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연인원은 거의 10배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지자체가 먼 곳에 있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고 또 재난 특성이 다르거나 지역 특성이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요인들이 좀 작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얼마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획 관리 부분은 현재 저희 행안부에서는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회로부터 연간 계획을 받고 있지만 이제 시군구 단위 방재단의 계획 수립이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영역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업무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특성을 잘 알고 또 지역 주민과 친밀도가 있는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방재에 참여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특징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예로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방재단장님께서 지역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물자가 더 필요한지 어디로 보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지원해주는 그런 좀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도 부분에서는 분명 이제 지역자율 방재단이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한 단체로 이제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에 비해서도 조금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안전교육 부분입니다. 현재 직무능력 교육이나 전문 교육 그리고 자체 교육 등을 시행 중이지만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제 교육 참여 횟수, 인원 등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방재단의 소집, 투입 또는 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간 자원 연계를 위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제도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재난관리 평가와 관련해서 방재단의 활동 실적들을 갖다 이렇게 취합을 했었는데요. 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자연 사회재난 구분 없이 방재단 분들께서 이제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방재단 자체가 근거 법령이 자연재해 대책법이다 보니까 활동 범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으로 좀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개별법을 이제 방재단 관련해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활동 지원 부분에서는 이제 전문 활동 및 위험성이 동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이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교통비나 식비 등 경비는 지급하고 있지만
재난안전활동 소집에 대한 수당 지급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무실 관련해서는 뭐 자비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곳도 있고 또 관공서 지하나 주차장 등의 컨테이너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방제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운영 부분에서는 방재단의 그런 역할 및 임무 규정이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대보험 구성 관련 조례에서나 아니면 이제 뭐 행동 매뉴얼 등에서 자원봉사자와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정체성 부분, 그러니까 방재단의 정체성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서 또 인지도랑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음은 2021년 그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어떤 것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직 구성 확대 부분입니다. 네, 도시, 비도시 또는 뭐 지역 재난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 인력을 산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적정 인력 산출을 통해서 시군구별로 뭐 목표 인원을 설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단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저희가 1월부터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자체 그리고 방재단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요. 20년 12월에 56,959명이던 방재 단원 수가 이번 연도 5월에는 62,568명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계속 이렇게 인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앞에 현황 분석에서 보셨듯이 절대적인 지금 단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구성 확대입니다. 저희가 그 실태를 분석을 했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군구 단위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동은 거의 없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군구 단위에 이제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재 단원분들이 대부분 읍 소재지에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방재 아니면 이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이제 외딴 지역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따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저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전체 읍면동에 그런 방재단이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년 12월에 1184개였던 그런 읍면동 방재단이 현재는 모든 읍면동에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원 정보 관리입니다. 방재단원 연락처 현행화 및 재우려 지역 현장 관리관으로 방재단원을 지정할 것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락처 현행화 부분입니다. 이제 62,568명 중, 이 5월 기준입니다. 중 이제 47,524명에 대해서 연락처를 현행화했고, 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락처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아직 좀 현행화 안 된 부분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장 관리관 지정입니다. 총 6,524개 재우려 지역 중에서 지금 이제 이번 확대를 통해서 4,122개 지역에 대해 방재단원의 현장 관리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시스템 등록 부분에서는 유사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방재단원 3,564명을 이제 3,564분에 대해서 이제 풍수해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 두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지자체 담당자 분들께서 신경 써서 남은 분들의 그런 연락처를 현황해 주시고 또 이제 풍수해 관리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재단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재난 유형별, 재난 단계별, 지역별로 우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이제 뭘 할지 몰라서 제 활동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잘 되는 사례가 있구나 좀 보고 배우시면서 같이 또 이제 비슷하게 활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계획 수립 부분은 현재 이제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이 방자의 단장님께서 뭐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제 시기별 활동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고 또 지자체에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지역자율 방자단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21년에 이제 상반기 동안 추진한 결과 총 228개 시군구 중에서 213개 시군구, 즉 이제 93% 정도 지자체에서 모든 계획을 이제 수립한 상황입니다. 남은 이제 7% 지자체 담당자 분께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활동 범위 확대 부분입니다. 뭐 구호 지원 기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대보건 상황 판단 회의에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서귀포시 사례처럼 이렇게 대응 활동을 해주시고 또 이제 지자체 그런 활동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중앙재난 저희 이제 복구 단계에서 하는 중앙재난 피해 합동 조사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지역 상황이라든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좀 복구 단계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이제 방재단 전문 교육 과정 시 저희가 영상 제작 교육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사진들을 편집을 해서 실제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재단을 많이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재단원 분들 이제 교육을 할 때 전문 교육에 좀 영상 제작 관련해서 교육을 좀 신설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에 저희가 전국 단위 활동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또 홍보 자료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뭐 밴드나 이런데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사진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활동하시는 모습이나 또 좋은 사진들 많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연말에 영상을 제작할 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성 강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 뭐 신규 재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 현재 뭐 재난 발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등 좀 더 이제 현실적인 교과목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담당 공무원이나 방재 단원 대상 신규 교육을 개설을 이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예시로 지역자율방재단 관리과정이라 해서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한계 기수 40명 또는 이제 뭐 지역자율방재단 체험과정으로 해서 방재 단원분들 대상으로 15개 기수 500명 정도 이렇게 신규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매년 저희가 이게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코로나19 상황들을 지켜보고 가능하다면은 지역을 좀 더 보다 세분화해서 교육 더 많은 인원분들께서 교육을 들으실 수 있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 자체 훈련 부분은 이제 뭐 지역 내 위험 요인 등을 반영해서 자체 훈련을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사고 구조 구급을 뭐 지자체나 아니면 소방, 경찰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같이 이제 교통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훈련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인근 지역자율 방재단과 이제 합동으로 훈련을 해서 언제 뭐 장비나 인력을 뭐 동원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훈련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방식 다양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영상과 같이 비대면 컨텐츠를 조금 많이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도 있기도 하고 실제 효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인원께서 그 교육을 시청해 주시고 함으로써 이제 좀 개인적으로 방제 그런 역량 아니면 이제 뭐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뭐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때 이런 영상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령 제도 정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역자율방재단법 제정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사회재난 활동 부분을 확대한다거나 뭐 활동수당 지급, 뭐 장비 지원이나 복무 지도 감독 등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활동 지원 부분인데 위에 있는 그 지역자율방재단법 제정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활동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소집수당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그런 지급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지자체 조례에서 좀 그 부분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상 확대인데요. 우수방재단 활동 운영 사례 등을 발굴 공유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포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굴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더 이제 포상을 확대해서 드림으로써 좀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이제 방제 활동 하신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상 재정립 부분인데요. 현장 조치 매뉴얼이나 이제 지대본 조례 등의 방재단의 이제 자원봉사자 좀 분리해서 구분해 가지고 역할 및 임무 등을 명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교육 내용인데요.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뭐 방재 단원분들 그리고 지자체에서 단원이나 아니면 이제 재난에 대응에 담당하고 계신 지자체 공무원 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재난 대응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해함으로써 풍수해라든지 풍수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그런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경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을 시청해주신 방재 단원 여러분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민금영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국가재난대응 체계 및 민간협력 사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재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업무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난관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난은 무엇인가요? 재난은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뜻밖의 불행한 일, 그래서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입히는 활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입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지진, 산불, 폭설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어떤 원인과 인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은요, 붕괴나 화재, 폭발들과 같은 인위적인 결과에 의해서 피해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형태의 재난입니다. 자, 그럼 재난의 환경은 계속 변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과거의 재난과 현재의 재난, 그리고 미래의 재난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 100년간 지구 연평균 온도는 0.74도씩 약 1도씩 상승을 했고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90년대 이후 연간 3.1씩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 2050년에 약 2.3도씩 기온이 상승한다면 지구에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거며 자연재난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와 같이 이상기후는 태풍, 집중호우 발생 횟수를 증가시키고 가뭄과 홍수와 같은 이러한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재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화재, 붕괴와 같은 사회재난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재난은 외부 환경 변화는 자연현상에 의한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발달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 변화 양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그 첫 번째 원인을 볼까요? 첫 번째는 급속한 사회화로 인해서 사회 시스템이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고 그 결과 도심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적 재난에 관련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와 고밀도화, 초고층화, 지하 공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재난 취약 요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종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테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약 2년 동안 겪고 계시는 간염병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생되는 이런 재난들의 위험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유출, 테러 납치 등 아니면 디도스 해킹 등이 신종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은 과거의 재난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재난들이 변화 양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추세는요, 다양화가 되고 복합화가 되고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관리를 하는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 규모가 대형화가 되고 복잡화 그리고 그 피해가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상들이 재난관리의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관리 변화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요, 경제발전에 관련된 안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안전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에 관련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난의 변화 양상이 복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 재난관리보다는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개의 재난을 한 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해결했다면 앞으로의 재난은 다양한 재난관리 책임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로 변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에는 경험에 의한 재난관리 체계였다면 여러분들도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과학적, IT 기술 개발로 인해서 재난관리 체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과거에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 갈 것인가 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발생하는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국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간염병을 보시게 되면 한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이가 되고 있고 그 변화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난 대응 체계는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과거에는 관주도형의 어떤 재난관리 책임기관들 아니면 재난관리 주관기관들을 중심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민간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난 대응에 참여해서 역할을 수행해주는 시민 참여형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 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기억 속에 계시는 대규모 재난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21세기 최악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사망자는 18,400명이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잦은 국가이긴 하지만 2011년도의 동일본 대지진은요, 규모 9.0의 강진으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동일본 대지진이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최악의 재난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까지 방사능 누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어서 아마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위는 인도입니다. 2001년 인도 구자라트 지진 사망자는요 약 19,727명이 발생을 했고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인접한 국가인 네팔과 방글라데시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규모가 약 6.9의 강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8위는 여러분들 폭염입니다. 과연 폭염으로 사망자가 4만여 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지난 우리도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100년 만에 더위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더위가 강승을 부렸는데요. 이때
2003년도에 유럽에서 발생한 폭염은요, 약 44도씨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록되었고, 이때 노인 아니면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7위는요, 2003년도 이란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이때도 약 규모가 6.6의 강진으로 발생을 했고요. 사망자는 4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때 지진 규모가 컸지만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냐면 이란이 아직까지는 도시화가 되지 않아서 대부분 진흙으로 쌓아 올린 이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진으로 인해서 집들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컸던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7위는요, 또 폭염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눈으로 뒤덮인 시베리아 벌판이 있을 정도로 추운 나라인데 2010년도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5만 6천여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평균 기온 온도가 섭씨 38.2도가 넘는 바람에 열대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5위는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베이징 올림픽으로 3개월가량 앞둔 상태에서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사망자는요, 약 6만 9,197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듯 스촨성은 중국에서도 특히 지형이 들쑥다쑥해서 산세가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구조를 위한 이런 차량이 진입이 어려웠고 그래서 아마 인명피해가 더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21세기 최악의 재해 4위는 2005년도에 있었던 카슈미르 지진입니다. 사망자는 약 8만 6천 명이었고요. 이때 규모는 약 7.6의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덮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3위는 2008년도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입니다. 사망자는 약 1만 4,6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 보실게요. 태평양에서는요, 태풍이라고 하고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2위는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입니다. 사망자가 무려 23만 명이가 되고요. 예고 없이 몰려드는 이러한 쓰나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해저에서 일어난 규모가 약 9.3 정도의 초대형 지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자가 23만 명이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때 보시게 되면 크리스마스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 인도네시아로 섬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휴가철을 즐기고 있다가 쓰나미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 1위는 2010년도에 있었던 대지진입니다. 사망자가 무려 31만 6천 명입니다. 규모는 7.0의 지진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은 아니었는데요. 지반이 약하고 사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이게 섬나라거든요, 하이티가. 그러다 보니까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21세기 이래 역대 최대인 31만 6천 명이 사망을 했고 국가 인구의 약 3분의 1이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어떠한 재난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10위는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그리고 9위는 이리역 폭파 사고입니다. 그리고 8위는 괌 아시아 항공기 추락 사고였습니다. 7위는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부산 구포 열차 전복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4위는 대형각 호텔 화재 사고고요. 3위는 2003년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2003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국가의 위기 상황들은요, 태풍 아니면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국가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에 인적재난, 지금 사회재난으로 불리는 이러한 사고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처음으로 필요성을 느낀 것이 바로 대구 지하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2위는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2013년도에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이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혹은 많은 이런 시스템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1위는요,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재난과 현재의 재난, 그리고 앞으로의 재난은 재난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 프로세스, 조직, 그리고 재난에서 꼭 기억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단계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활동과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들마다 재난관리 단계나 의미는 조금씩 다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재난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피해를 각종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4가지로 구분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 4단계는요, 평상시 수행하는 예방활동, 대비활동, 그리고 재난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임박해 있을 때 하는 활동들이 복구와 대응 활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서 어떤 임무와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학습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방 단계는요, 재난이 발생하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서 실제 위기를 발생하기 위한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방 단계에서는요,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비는요, 재난이 발생을 하였거나 혹은 재난이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 실제 수행해야 될 임무와 역할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실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한 대응 활동을 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 준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제주도로 북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대비하십시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비가 그 대비인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대비를 3가지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 대비활동. 그래서 평상시 대비활동은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훈련하는 이런 활동인 거고요.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 기간이 있습니다. 뭐 산불 조심 기간, 아니면 폭염 기간, 뭐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 대책 기간도 대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기 징후가 발현되는 그러한 시기를 대비 단계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응 단계는요. 대응 단계는 재난이 발생을 한 이후에 비상 조직을 가동해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담겨져 있는 거고요. 재난 대응의 목표는요, 신속하게 그 재난의 피해의 원인이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혹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차, 2번째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난 예경보가 발령이 된다거나 구조, 구호, 구급 등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이 대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구 단계는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어떠한 이벤트, 재난의 위험이 제거가 되거나 해소가 된 이후에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바로 복구 활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난관리 조직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재난관리 조직은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도 돼요. 재난관리 주관기관,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입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은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서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우리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재난의 주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산림청, 철도사고나 아니면 도로사고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이처럼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재난의 주관이 되는 중앙부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 감염병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명확하게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은요, 재난 발생 우려나 또는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이 되고 설치하고 실제 재난의 어떤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으로서 재난 현장에서 재난 수습을 지원하거나 재난 활동을 하는 이 모든 활동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지자체, 도로공사, K워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도 재난관리 책임기관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큰 의미에서는 모두 재난관리 책임기관이고요. 그 중에 각 재난 유형별로 총괄을 하거나 주관하는 기관이 하나씩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게 되면 한국의 재난관리 체계 조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한국의 재난관리는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비상시 운영되는 국가의 재난관리 조직 체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중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 수 있고, 그 사고수습본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단이 있고, 그 밑에 시도, 시군구, 그리고 재난에서의 현장에서 임무와 역할을 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읍면동 아니면 일선에서 지역에서의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띠게 되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비상시 아니면 여러분들 예방하고 대비 활동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상시 때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요,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냐면 자체적으로 지역에 취약한 지역 아니면 위험한 지역에 어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던가 아니면 교육이나 훈련, 홍보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평상시 업무입니다. 그리고 비상시 때는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구급하거나 혹은 지역의 노인이나 아니면 재난 취약계층들을 도와서 대피소로 이동해 주거나 아니면 위험한 구역이 있으면 그 위험한 구역의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비상시 때 여러분들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평상시와 비상시로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을 좀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평상시 때는 재난 취약 계층을 돌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계 최악의 21세기 재해를 봤더니 한 3개, 2개, 3개 정도가 폭염이었습니다. 이때 노인분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따라서 지역자율방재단인 여러분들은 지역의 재난 취약 계층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취약 지역이 있으면 예찰 활동을 통해서 통제하거나 아니면 그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 평상시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역 축제가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역 축제가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행사장 안전관리 요원으로서도 활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비상시 때는 어떠한 임무와 역할을 하셔야 될까요? 비상시 때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임박해 있을 때, 기상청에서 특보가 발령이 되어서 오늘 밤에 우리 지역에 태풍이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임무와 역할을 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관장님이 여러분들의 소집 명령을 내리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집 명령 지역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상황 판단 회의 참석을 위해서 상황실로 가시고, 누구는 취약 지역을 가시고, 누구는 노인정을 가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분이 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억하실 용어가 하나가 바로 상황 판단 회의입니다. 상황 판단 회의는요,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재난이 임박했을 때 기관장님을 모시고 상황실에서 할 수도 있고 재난 현장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상황 판단 회의는 우리가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전략 회의를 하는 그러한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황실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 혹은 우리 관할 지역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떠한 임무와 역할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미리 대피소 가서 대피소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혹은 대피소에 위험 요인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는 활동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의 출입 통제예요. 지금 가로수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차단이 필요한 이런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들과 함께 출입을 통제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관할 지역의 취약계층들을 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포함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상, 대응 단계 때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에서는 우리 관할 지역에 피해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 지역에 현황 조사하고 이를 통해서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이 지역자율방재단,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에서의 발생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을 보호활동을 하는 지원 역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와 역할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유사한 조직이 미국과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유사할 텐데요. 일본은요, 수방법 규정에 의해서 시정촌에 약 3,253명이 있고요. 현재 수방 단원은 99만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들도 어떤 임무와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호우나 태풍 발생 시 수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순찰 활동을 통해서요, 위험한 장소에 출입을 제한을 하거나 혹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하는 알림을 주거나 아니면 대피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어떤 지역자율방재단 수방단의 사례를 보게 되면 2018년도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수방단은요, 조기 흙 대응을 통해서 침수를 방지했고요. 왜 지하나 이렇게 지하에 물이 차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흙을 통해서 침수를 방지를 했고, 수해 상습 지역의 배수 활동을 지원을 했고, 지역 주민들이 피난을 잘할 수 있도록 대피를 유도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자율방재단의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방 단계요. 예방 단계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 활동도 실시하는 것이 바로 예방 단계고요. 또 예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대비 단계는요, 지금 현재 태풍이 제주도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입니다. 이때 뭐냐면 대피소로 가시는 겁니다. 대피소로 가셔가지고 대피소가 이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또 대피소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세월교라든가 하천 진입로에서 여러분들이 통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대비 단계입니다. 그러면 대응 단계는요, 실제 우리 관할 지역에 태풍이 온 상태예요. 이때는
지역 주민들을 무조건 대피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피를 유도하고요. 꼭 대피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의 경찰분들과 함께 대피를 유도하는 활동도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 중에 하나인 거고요. 출입 통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 보고를 상황실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피해 지역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 지역에 어떠한 물품과 자원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현황을 파악해서 지역 자율 방재단의 단장님이 계실 겁니다. 그 단장님들 통해서 보고하는, 1년에 활동하는 것이 바로 대응 활동입니다. 복구는 피해 조사, 복구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난 대응 조직에서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재난 현장에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실 때 대한민국의 재난관리에서 꼭 알아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위기경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경보가 어떤 단계인지 아신가요? 바로 심각단계죠. 거기서 말하는 심각이 바로 위기경보의 심각입니다. 위기경보는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기경보는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의 대응을 위한 공통의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따라서 관심 단계야. 그럼 우리 모두 상황관리 체계 준비하자. 주의나 경계 단계야. 그럼 비상조직 빨리 꾸리자. 심각 단계야. 이처럼 각 단계별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공통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1년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단계는요, 현재 징후가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힐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징후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나 경계 단계는 징후가 발현이 됐고 어느 정도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심각 단계는요, 국가의 위기 상황이 확실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력 대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기억해 보시게 되면 해외에서 알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했다. 그럼 무슨 단계일까요? 관심 단계입니다. 관심 단계가 되는 거고요. 한 명의 확진자라도 국내에서 발생이 됐으면 주의 단계고요. 지역에 확산이 됐으면 경계 단계,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심각 단계가 발생이 됩니다. 이처럼 위기 경보는요, 위기의 수준에 따라서 관심주의 경계 시간으로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기 경보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떠한 대응 체계를 필요로 하는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13개 협업 활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개 협업 활동, 13개의 기능은요, 재난이 발생을 하면 재난 현장에서 꼭 필요한 13개의 프로세스를 정의해 놓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상황관리입니다. 상황관리는 중앙에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대응 활동이 필요한 것인지 보는 활동이 바로 재난관리 총괄 기능 후 상황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긴급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은 재난 약자를 보호하고 이재민을 구호하는 이런 활동인 거고요. 세 번째는 긴급통신지원입니다. 긴급통신지원은 재난의 어떤 재난 현장의 통신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 통신을 복구하고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바로 긴급통신지원입니다. 네 번째는 시설피해 응급복구, 다섯 번째는 에너지 공급 기능 복구. 재난 현장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가 이러한 에너지, 가스, 전기 등을 공급하는 활동들인 거고요. 여섯 번째는 재난관리 자원지원입니다. 재난 현장에는 많은 장비 등이 동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원활한 인명피해나 혹은 복구활동에 필요한 자원들을 배치하고 활동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재난관리 자원입니다.
7번째 교통대책은요, 실제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송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응급 차량이나 아니면 복구 차량들이 재난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교통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수송로라든가 수송 수단을 확보하는 활동들이 바로 7번째 교통대책입니다. 8번째는 의료 및 방역 서비스입니다. 의료 및 방역 서비스는요, 재난 현장에서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상자에 대한 의료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9번째는 재난 현장에서는 많은 쓰레기, 폐기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9번째는 재난 현장에서의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임시 적환장을 지정을 통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9번째 재난 현장 환경 정비입니다. 10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자원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게 될 거고요. 실제 자원봉사는 각종 행정 지원이나 복구, 혹은 기부금 관리, 장례 지원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사회질서입니다. 사회질서는요, 교통 통제하고 주민 대피하고 또한 재난 현장에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활동들, 경찰과 함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11번째 사회질서, 12번째는 긴급 구조를 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인 거고, 마지막 13번째 활동이 바로 수습 홍보 활동입니다. 이와 같은 13개는요, 재난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재난 징후가 발생을 했을 때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따라서 모든 재난 유형의 13개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난 현장의 피해 양상 혹은 재난 현장의 피해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들이 수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재난 현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13개 활동을 지원을 하거나 또는 재난 현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인명구조 혹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바로 또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 가전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왜 손바닥만한 이 핸드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관리 매뉴얼은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임무와 역할, 활동 절차, 프로세스가 담겨져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매뉴얼은요,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행동 지침서입니다. 여러분들도 매뉴얼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이 매뉴얼 안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 또는 여러분들이 이 임무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연락을 하고 어떠한 절차로 하고 또 어떠한 문서가 필요한 것인지 일련의 프로세스가 마련된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 재난이라고 하는 혼란한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통해서 원칙을 지켜주셔야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매뉴얼은 왜 중요할까요? 아래 보시는 두 가지 사건을 보시게 되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허디슨강의 기적을 보시게 되면 이때 많은 인명피해를 앗아갈 뻔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게 되면 현장 대응 요원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별거 한 거 없다.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2010년도에 있었던 유람선 표로 사건도 보시게 되면 이때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유관기관의 공조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스러운 재난 현장에서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평상시 혹은 비상시 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 역할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난과 재난관리 체계 그리고 재난 대응 활동에서의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은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을 임박했을 때 상호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하셨던 역할도 보시게 되면 예방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 대상으로 홍보나 캠페인 활동을 실시를 했고 실제 지역자율방재단 여러분들께서도 훈련에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임무와 역할을 숙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비 단계에서는요, 실제 취약계층들을 돌봄을 하거나 혹은 대피소나 대피로의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하셨고요. 실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설 모래를 비치를 하는 등 재난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셨습니다. 대응 활동은요, 실제 재난이 발생한 이유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은 대피 유도 혹은 위험 지역의 순찰, 상황 보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보호했고요.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위험 지역의 출입 통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복구 단계에서는요, 거주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그리고 전문 분야별로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재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난관리에 필요한 활동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시는 재난관리 3계명만 마음속 깊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활동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대응에는 대응 타이밍과 사전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는 위기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상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한 명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활동을 해주셔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재난이 무엇인지, 재난관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을 학습할 필요는 없겠지만 꼭 기억하셨다가 재난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을 강의하게 될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사무총장 정용득입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자율방재단의 배경. 둘째, 풍수에 대비 현장에서 방재단의 임무. 셋째, 지역 자율방재단 활용 방안. 넷째, 회계 산업의 추진 방향. 다섯,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첫째, 지역 자율방재단의 설치 배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재난은 기후변화와 온난화 등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게릴라성 폭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죠. 한정된 자원과 국가 영향력으로 다양화, 대형화되는 재난 대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 주민이 솔선하여 재난 예방, 대비 및 피해 최소화에 적극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임무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다음 분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관리, 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및 신고, 정비, 재난 예방 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재난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이 있습니다. 이재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 물자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염병 방제 활동 및 공중보건 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난 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 응급구호 및 통신, 연락체계 유지, 교통통제 등 활동 전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구호 물자에 대한 그 조달 및 전달이 있습니다. 방재단이 구호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재단이 구호 물자에 대한 전달 및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구호 단체로서는 자율방재단, 구호협회, 적십자, 새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염병에 대한 코로나19 구제역 등에 대한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설치 근거 및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군구 자율방재단의 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대처법 제66조 및 시군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군구 지역 자율방재단 수는 228개이고 읍면동 수는 3,497개입니다. 2021년 5월 기준 방재단원이 64,533명이고 향후 74,000여 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단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촉을 받습니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을 하며 방재단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을 원칙,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방재단으로 구성, 운영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조직과 전문 조직으로 구분하여 일반 조직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전문 조직은 자격, 경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소속반에 편성을 합니다. 자율방재단은 참가 자격은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나라 자율방재단의 시초는요, 풍수해대처법 수방단으로부터 출범을 하였습니다. 시도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입니다. 자연대책법 시행규칙 및 시도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도자율방재단 연합회에서는 17개 시도연합입니다. 시도연합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을 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합니다. 시도연합회 구성원은 시군구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설치 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6조의 2 및 동시행규칙, 자율방재단 연합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원은 시도 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하되 50명 이내로 합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임원의 업무 및 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장은 지역 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합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합니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 비상연락망 정비, 행정 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요. 임원의 임기는 대부분 2에서 3년을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율방재단의 해임 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할 경우, 단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단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외회로 합니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자단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자단의 소집입니다. 자율방자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소집 방법은 자율방자단 관리 시스템,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을 이용을 하고요. 자율방자단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차등을 둡니다. 자, 다음 자율방자단 운영입니다. 자율방자단이 방자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할 때에 활동 완료 시, 활동 시의 활동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은 제출받은 활동 확인서의 활동 사항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율방자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제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활동 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자율방자단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비상단계 시 재난종합상황실에 합동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한 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자단 예산 지원입니다. 단장은 매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다음 해에 연중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단장이 제출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 내를 결정하고 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 지역 자율방자단의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자단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리대 등을 필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 등 기타 자율방자단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등입니다. 지역 자율방자단의 사무실과 물품 창고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자단의 사무실과 물품 보관소는 따로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재난 현장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율방자단의 금지 행위입니다.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에 자율방자단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자율방자단의 출입증 소지입니다. 자율방자단이 임무수행을 위해서 재난현장을 출입 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재난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다 어떤 불이익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출입증을 차고 있으면 이분이 혈액형이 뭔지, 소속이 어딘지, 이름이 뭔지 이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긴급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자단원의 교육입니다. 자율방자단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자단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회 이상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장은 교육 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 민간기관 포함해서 재난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율방자단원 훈련입니다. 자율방자단원의
훈련은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단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할 경우에 해당 시군구 주관 또는 참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곳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지도, 감독기관입니다. 시군구 자율방재단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요. 시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관할 시도, 지사가 지도, 감독합니다.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해야 하며 협의회 회장은 지역의 자율방재단장 또는 회원 중에 후손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의 또는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복장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자긍심 고취와 응징력 강화 등을 위하여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복장은 방재복, 방재모, 방재화 그 부속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복장의 종류에는 방재복은 단복, 활동근무복, 조끼, 우이겸 바람막이, 방한복, 티셔츠로 되어 있고요. 방재모는 일반모, 원형모, 방재화는 안전화, 활동화, 상하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시 상호 응원 체계입니다.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독자적인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자율방재단장이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원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자율방재단 의견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역 자율방재단과 유사 조직입니다. 한국은 의용소방대,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국재난봉사협의회, 공동체 긴급대응 훈련 프로그램, 재난에 강한 공동체 구성, 이 모든 것을 퓨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군의 활동 사례입니다. 미국의 국민의 평생 봉사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의 78%, 약 2억 2천만 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자주방재조직, 일본 제9원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있고요. 일본 방재사는 자주방재조직을 운영을 하고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소규모 조직으로 지역활동 방재사 양성 취직, 약 3만 명 전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규모 조직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처럼 읍면동 조직도 아닌 마을 단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에 참여하지 않은 자원봉사 조직도 원활한 방재 업무 추진을 위해 지역 자율방재단과 사전에 임무를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사례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 응급복구 지원이 2016년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3개 시도 6,508명이 울산 지역 복구 지원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제5호 태풍 노루 응급복구 지원이 2017년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개 시도 9,805명이 청주 지역 및 충청 지역에 응급복구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이 2017년 11월 15일부터 30일
경북 포항시에 이재민 현장주의소 운영을 했고 응급복구 활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서울시 대설 피해 응급복구 지원이 2017년 1월 22일 서울시청에서 2단계 발령 서울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서 제설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논산시 자율방재단원이 장마철 호우에 대비하여 수로 쓰레기 및 오물 제거, 호우시 수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주변 잡초 제거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모주군 자율방재단은 서부산림청 지원을 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구급약품 교체, 덕유산 일원의 안전시설 점검 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공주시 자율방재단원이 고목가 주택의 피해 우연복 제거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소속 자율방재단원이 2019년 10월 13일 영덕군 피해 복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종시 자율방재단에서 차량 추락으로 인한 기름 유출 사고 가장 대규모 수질 오염 대처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자율방재단 코로나19 방역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지금도 계속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고생이 많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2020년부터 자율방재단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공공시설 등 방재단 여러분들이 지금도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역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을 들어주신 방재단 여러분 감사합니다.